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를 했었죠. 장 초반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연준의 지난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안도감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9%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게 번지지는 않으면서 시장은 나름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낮에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도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잠시 주춤을 하기도 했었죠.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크게 이슈화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준의 지난 1월 FOMC 정례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주지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강하고 지속적이라면서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양적 완화를 끝내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시장에서도 이 정도는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축소와 관련해서도 현재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를 상당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1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을 하나 제거를 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 달 15, 16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주면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강력한 이 인플레이션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에 더 주저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연준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였던 2.1%를 넘어선 3.8%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로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었던 소비 활동이 이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요. 최정점을 찍고 어느새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재개가 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난 다음 한 달 정도 크게 늘어났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죠. 남아공의 확진자 추이를 봐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같은 경우엔 지난 1월 25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었는데요. 한 달 정도의 확진세를 고려해 본다면 2월 한 달간은 크게 증가를 했다가 3월부터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다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4%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30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0대 중에 6대를 중국산이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즉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9% 정도였는데요. 10대 중에 한 대가 이 전기차로 판매가 됐다는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2025년에는 25%, 그리고 2030년에는 57%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10대의 자동차 중에서 5대 이상이 전기차로 판매가 된다는 말이죠. 전기차의 전 세계 침투율은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이 빠른 침투율로 인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고속 성장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라는 것이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가 이 도화선이 되어서 드론이나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에까지 정말 앞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1년 글로벌 주요 OEM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24% 정도에 그쳤죠. 76%가 자국 내 제품이 팔렸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전기차 출하량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이 되면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이 여전히 55%를 차지하면서 낮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 내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고속 성장도 계속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출하량 640만 대 중에서 49%를 차지했던 중국인데요. 2030년까지도 42%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어도 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10대 중에서 4대 이상은 중국에서 판매가 된다는 말이고요. 여전히 높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넘으면 2차전지 산업의 침체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성장이 다소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2차전지 배터리 산업만큼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미국 지수 추종 ETF와 함께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반적인 시황은 결국엔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의 지수 등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의 경제 흐름이 결국엔 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체크하면서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별 종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시장만큼의 수익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면서 복리 효과까지 누리고 싶으시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 지수 추종 ETF 투자를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와 함께 이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서만큼은 타이거, 이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중국과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 투자 ETF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도를 할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투자하는 동안에 덜 불안하고 싶거나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ETF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로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